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간의 미묘한 갈등,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마저 자국 기업 화웨이를 손절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업계 최초로 최소 공률 1.4R의 폴더블 OLED 상용화에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것인데요. 이 1.4R이라는 수치는 1.4mm의 반경을 가지는 원의 휘어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공률이 낮을수록 더 많이 휘어져서 완벽하게 접힌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액정의 손상 없이 접히는 각도가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더 완전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제품 발표 소식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추격하고자 하는 중국의 BOE를 포함한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현저한 기술 격차 그리고 기술 개발 속도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출시한 1.4R의 후속작인 갤럭시 Z 폴드 2에 탑재하기로 결정을 이미 내려서로 출시되었던 갤럭시 폴드 1세대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UTG 소재를 CPI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서 벗어나 UTG 울트라 씬 글래스 초방막 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었던 클램쉘 모양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에 탑재되었던 UT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자 이번 갤럭시 폴드 후속작에도 전격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UTG, 유리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 비해서 보다 신미감에서 우월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하며 주름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CPI 소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름이다 보니 유리 소재에 비해서는 고급진 느낌이 떨어지고 힌지 부위에 주름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역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CPI에서 UTG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UTG가 당초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소재 자체가 두께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CPI만큼의 공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덜 접힌다는 이야기죠.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UTG 소재의 공률은 2mm에서 3mm 수준에 불과했지만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1.4mm의 공률 반경을 달성시킨 것입니다. CPI에 준하는 만큼 잘 접힌다는 것이죠. 기존의 단점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UTG가 이미 많은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에게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 역시 하반기에 출시되는 폴더블 폰에 UTG 소재를 최종적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애플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애플은 일찍이 유리 전문 부품 업체인 코닝에 2억 5천만 달러, 3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UTG 개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제조 기업들은 이미 UTG의 개발, 양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이고요.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 자명하겠죠. 향후 폴더블 폰 시장은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것이고, 사실 그 핵심은 디스플레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안정적인 플렉서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느냐, 고가의 제품인 만큼 사용자들에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UTG를 일찍이 도입하고 활용한 점에서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연이어 발표하고 히트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측으로부터 전량 UTG 제품을 공급받아서 사용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재료를 가공해서 스마트폰 패널 형태로 만들면 삼성전자 측에 납품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탑재해서 제조하는 형태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UTG 기술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특히 3년 동안 이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독일 쇼트사의 유리 재료는 타 경쟁사와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재료를 활용해 가공하는 만큼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는 항상 듀얼 벤더 체제를 선호합니다. 사실 모든 제조 기업들이 마찬가지이긴 하죠.
하나의 공급 업체를 두기보다는 여러 개의 공급사를 두고 가격을 협상하면서 단가를 낮추길 원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인 화웨이, 애플이 따라붙기 전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폴더블 폰을 시장에 공급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즉 폴더블 폰의 빠른 대중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원가가 비싼 만큼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보급을 통한 대중화를 노리는 삼성전자와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UTG 제품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화웨이에 공급하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UTG 제품을 삼성 본인들만 사용하기를 원했을 텐데 후발주자인 화웨이마저 UTG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UTG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코닝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잡기에는 어렵겠지만 코닝과 손을 잡고 UTG 개발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UTG를 내재화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도우 인시스라는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코닝은 UTI, 캠트로닉스 등을 협력 업체 후보에 올려놓고 있고요. 이 UTG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위시로 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사실상 화웨이는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이 현실이죠. 15일 이후로 다른 공급 기업들로부터 완전히 반도체 공급선이 막혀버렸고 그 직전까지 재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정 언론에서는 심지어 대만 기업들로부터 반도체를 공수받기 위해서 화웨이가 전세기마저 뛰었다는 보도들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마저 굴복한 모습인데요.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각국의 반도체 기업, 협회 등은 미국 정부 측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SMIC가 그나마 반도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대해볼 만한 업체죠. 냉정하게 그 기술력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TSMC와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중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14나노 공정을 하고 있고 7나노 진입까지 노려볼 만한 기업이에요. 어설프게 화웨이와 손을 잡다가 화웨이에 엮여서 SMIC마저 규제를 받게 되면 중국의 파운드리는 사실상 괴멸 상태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더욱이 최근 미국 정부가 SMIC를 화웨이, 틱톡 등에 이어서 거래 제한 기업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SMIC는 미국 정부를 현 시점에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SMIC 입장에서 화웨이는 매출의 20% 이상을 올려주는 큰 손임이 분명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겠죠. SMIC마저 화웨이를 손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무역기구가 오늘 1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WTO 관계자들은 패널 설치를 위한 분쟁 해결 기구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WTO 제소에 항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패널이 즉각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TO 규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한다음 회의에서도 무역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DSB 회의는 7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그해 9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 공급처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WTO에서 이 사건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자국의 수출 제한 정책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를 넘어 국제 무대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7개국 참여 등을 통한 한국의 국제 위상 강화 시도에 일본이 제동을 걸면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의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에서 틀 유지를 강조한 것은 한국의 참여에 대한 반대로 해석된다. 일본은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온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가 한일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의 입후보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외교부에서는 반대 움직임을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라 일본이 끝까지 반대하며 회원국 간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WTO 사무총장 선출에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반대가 극렬하면 합의 도출 과정에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G7 확대도 일본을 포함한 현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등 기존 회원국을 설득해야 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으로 겨를이 없으며 한국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미국을 재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9월로 언급됐던 G7 정상회의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G7 구조 개편 문제는 기존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미국 정부 내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견제를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의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했다는 소식에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대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며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전에도 한일은 과거사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 상대국의 세 확대를 견제해왔다. 국제기구 수장 자리의 경우 대륙별 안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인 한일 중 한 나라가 맡으면 다른 나라에는 오랫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양국 간 경쟁을 불가피하게 한다. 일본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마했던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선출 4차 예비 투표 때도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의견 없음으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07년 자서전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 해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할 당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일본이 막판까지 반장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상임이사국 확대 시도에 반대해왔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지금의 한일 관계로 봤을 때 일본은 G7 확대 회의나 WTO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국제 여론 조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3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 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인식 문제를 통상 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한 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평가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므로 당신의 인식은 틀렸다며,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세나르 체제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다. 아베 총리는 언론을 겨냥해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반복했다. 그는 WTO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라고도 말했다.